관아의 연회장, 검은고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생 옷을 걸친 여인이 애절한 가락을 타고 있었지요. 그녀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수치심을 삼키며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내 서방을 살리고 싶거든. 어서 대감께 술을 올려라. 조선의 얼음 정승이라 불리는 영의정 대감. 그는 탐과 놀이를 베어내라는 왕명을 숨긴 채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대감이 무심히 술잔을 들려던 찰나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지요. 저 여인은 저 눈매, 저 입술, 어찌하여 저리도 닮았단 말인가? 대감의 가슴 깊은 곳에서 4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그녀의 얼굴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은 검은 고가락 하나가 긴 세월을 건너 잠든 인연을 깨운 이야기입니다. 야담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조정을 휘감고 탐과 놀이의 횡포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허나 그런 세상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으니 만개한 매화 꽃잎이 관아 앞마당에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빛 속에 남루한 무명옷을 걸친 여인 하나가 홀로 서 있었지요.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허리는 꼿꼿하였고 눈빛에는 범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화,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예화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지운, 올곧은 성품의 선비였지요. 그는 이 고을 조사또가 백성들의 구율미인 황곡을 몰래 횡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비리의 증거가 담긴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까지 알아낸 지우는 이를 고발하기 위해 상소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상소문을 사또의 신복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비리가 탄로 날까 두려워진 사또는 지훈에게 영모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관아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지요. 이대로 가면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방도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예화는 결국 사또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주위의 눈을 피해 그녀를 은밀히 관아 별채로 불러들였지요.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서방이 옥에 갇힌 지 벌써 보름이 넘었구나. 예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지요. 내일 내 환갑잔치에 한양의 실세인 영의정 김대감께서 친히 참석하신다. 그분 앞에서 하루만 기생의 옷을 입고 가락을 타거라. 그리하면 내 남편을 살려주마. 예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몰락하였다 해도 사대부 양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천민의 신분, 양반 부인이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사또가 굳이 예화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김대감은 풍류의 조예가 깊고 예술적 안목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분이었지요. 일반적인 기생의 연주로는 결코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고결한 기품과 빼어난 검은고 솜씨를 지닌 예화를 이용해 대감의 환심을 사고 그 틈에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예화는 가문의 수치와 남편의 목숨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녀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본 사또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만족스럽게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화는 거울 앞에 앉아 사또가 보낸 기생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화려한 저고리가 낯설기만 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화는 참담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적은 상소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무고함을 낱낱이 적은 글이었지요. 예화는 그것을 곱게 접어 소매 깊숙이 숨겼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어떻게든 대감의 눈에 들어 이 상소문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남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한편 조사또는 이방을 은밀히 불러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대감께서는 눈이 매섭기로 소문난 분이시다. 절대로 저 계집이 죄인의 처라는 것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공들여 모셔온 팔도 으뜸의 예인이라 소개하거라. 이방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나자 사또는 자신의 황곡, 횡령 장부를 비밀 금고에 깊이 넣으며 중얼거렸지요. 오늘 잔치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다음 날 관아 정문이 활짝 열리고 장대한 취타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의정 김승조를 태운 일품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였지요. 65의 노정승이 가마에서 내리자 주변의 공기가 단숨에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얼음 정승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지요. 일찍이 정략 결혼한 부인과 사별한 뒤로는 홀로 지내며 오직 나란 일에만 매진해온 조정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차는 단순한 지방 시찰이 아니었지요. 그는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특별 직책, 순무사의 신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임금께서 대감을 가까이 불러나지기 이르셨지요. 대감, 그 고을 수령의 행실이 자자하니 풍광도 즐길 겸 직접 살피고 오구려. 혹아오. 대감이 한평생 가슴에 묻어둔 그 매화 향기를 그곳에서 다시 맡게 될지 말이오. 임금의 뜻을 알 길 없는 조사또는 대감이 자신의 환갑을 축하해 주러 온 줄로만 알고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감은 무거운 침묵으로 관아의 분위기를 압도하며 자리에 앉았지요. 가야금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화가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가 아부하듯 입을 열었지요. 대감, 오늘을 위해 제가 특별히 모셔온 팔도 으뜸의 예인이옵니다. 검은고 솜씨가 가히 천하일품이지요. 예화가 검은고 앞에 단정히 앉아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무심히 술잔을 들려던 찰나 예화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눈매, 저 이마선, 저 입술의 곡선.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찌하여 저리도 낯익단 말인가. 대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흔들렸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대감은 눈을 거둘 수가 없었지요. 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풍악 소리도 사또의 아첨 섞인 말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을 휘저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온 그였습니다. 조정에서 얼음 정승이라 불리며 그 어떤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지금 이 순간 낯선 여인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저 여인의 얼굴이 왜 이리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인지, 왜 가슴 한구석이 저리도록 아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뜨는 듯 하였습니다. 대감은 애써 시선을 거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무슨 망령된 생각인가. 나이 65에 처음 보는 기생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생이라기엔 눈빛이 너무나 고결하구나. 그 말을 들은 조사또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감이 예화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오해한 것이지요. 역시 저 계집을 내세우길 잘했다. 사또는 이제 자신의 비리 따위는 대감의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또가 예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대감의 잔에 술을 올리고 흥을 돋우어라. 그러나 예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손길에 등이 떠밀렸음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예화는 검은고 위에 손을 정갈이 얹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또렷이 말하였습니다. 이 손은 오직 가락을 탈 뿐 술잔을 잡는 법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풍악 소리가 멈추었고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지요. 연회에 참석한 관리들이 숨을 죽이며 대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감히 영의정 앞에서 술 따르기를 거절하다니 저 기생이 제정신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지요. 대감은 오히려 예화의 서슬 퍼런 기계에 내심 감탄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지러웠던 마음이 한순간 맑아지며 생각이 또렷해졌지요. 저 눈빛을 보아라. 두려움에 떠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는 눈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대감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조사또가 채통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기생 따위가 대감 앞에서 지조를 찾느냐.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일그러졌지요. 대감의 환심을 사려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예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지요. 당장 대감께 술을 올리지 못할까? 내 서방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예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옥에서 죽어가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죽어도 이 손으로 술잔은 잡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생이 술 따르기를 거절하다니 사또가 나를 속인 것이냐? 사또는 대감의 서늘한 눈빛에 제풀에 꺾여버렸지요. 그는 횡설수설하며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은 2년의 서방이 황곡을 가로챈 대역죄로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제가 특별히 선처를 베풀어 연주할 기회를 주었거늘 이리 망나니 짓을 하다니요. 대감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황곡을 가로챈 대역죄라. 그러나 대감은 이미 한양을 떠나기 전 이 고을 사정을 은밀히 파악해두고 있었지요. 황곡을 횡령한 것은 죄인의 서방이 아니라 바로 저 사또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감은 예화의 슬픈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 속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억울함과 비통함,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대감은 이 여인이 사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생 옷을 입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화를 감싸면 사또가 경계하여 꼬리를 감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리의 증거를 인멸하고 죄 없는 사람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요.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일부러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의 처가 기생 노릇을 한다. 참으로 기구한 가락이 나오겠구나. 좋다. 어디 그 기구한 가락을 들어보자. 예화가 눈물 어린 눈을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예화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아직 소매 속에는 남편의 무고함을 적은 상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검은고 줄 위에 얹혔습니다. 이 가락에 모든 것을 담아야 했지요. 남편의 억울함을, 자신의 간절함을, 그리고 사또의 악행을 말입니다. 대감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저 얼굴이 이토록 가슴을 저리게 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사또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빼낼 것인지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습니다. 예화의 손끝에서 검은고 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마치 봄날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 고요한 선율이었지요. 그러나 가락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어느새 경류로 변하듯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억울함이 연회장 가득 퍼져나갔지요. 연회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을 띠던 얼굴들이 숙연해졌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다물어졌지요. 예화의 가락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생의 흥을 돋우는 가벼운 가락이 아니었지요. 무고하게 옥에 갇힌 남편에 대한 그리움, 가문의 명예를 내던져야 했던 치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도 끝끝내 꺾이지 않으려는 처절한 의지가 줄 하나하나에 실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 가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출렁거렸지요. 40년 전 어느 봄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가락이 아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선율이었지요. 대감은 애써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여운이 사라지자 연회장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조사또만이 어색한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허허, 가락은 제법이나 너무 처량하구나. 연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이로다. 그 순간 예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검은고를 내려놓고 조용히 소매 속에 손을 넣었지요. 며칠 밤을 새워 눈물로 적어 내려간 상소문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예화는 거기에 담긴 글귀들을 떠올렸지요. 남편 지훈의 무고함, 사또의 비리,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선비의 마지막 호소. 예화가 대감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는 눈빛들이 쏟아졌으나 예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남편 지우는 조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제발 이 상소문을 한 번만 읽어주시옵소서. 예화가 떨리는 두 손으로 접힌 상소문을 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상소문 하나가 남편의 목숨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조사또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느냐? 감히 대감 앞에서 죄인의 처가 상소문을 올리다니.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는 순간 대감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였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모든 시선이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대감은 바닥에 엎드린 예화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사실 대감은 이 상소문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받아보아야 했지요. 저 안에 조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소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또는 대감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새 증거를 인멸하고
옥에 갇힌 예화의 남편을 입막음을 위해 더 빨리 처형해버릴 것이 뻔했지요. 대감의 얼굴이 냉랭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예화가 내민 상소문을 손등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감히 연회장에서 사적인 청탁을 하다니. 대역죄인의 처가 영의정 앞에서 이 무슨 행패란 말이냐. 예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네, 대감마님. 당장 인연을 관아 밖으로 내치라. 대감의 불호령에 나졸들이 달려들어 예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예화는 발버둥 치며 외쳤지요.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옵소서. 남편은 무고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대감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졸들이 예화를 질질 끌고 관아 정문 밖으로 내던졌지요. 예화는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나 그녀의 고운 치마를 더럽혔지요. 예화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멀리 흩어진 상소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피눈물로 적은 글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짓밟혔습니다. 대감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예화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은 옥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버티고 있었으나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 옥사할 것이 뻔하였지요. 그 억울한 죽음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었지요. 예화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예화는 품에 남은 마지막 돈을 꺼내 관아 지하 감옥을 지키는 포졸에게 내밀었지요. 제발 남편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포졸은 귀찮다는 듯 돈을 받아 품에 넣고는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예화가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갔지요.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쥐가 어디선가 찍찍거렸지요. 희미한 횃불 아래 창살 너머로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서방님 지훈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부어올라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그는 온 힘을 다해 창살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위험한 곳에. 예화가 창살 틈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요. 예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께 상소문을 올렸으나 읽어보지도 않고 내치셨습니다. 지훈이 힘겹게 아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모든 것은 내가 부주의했던 탓이오. 내가 미안하오. 예화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이 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려 한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잘못은 사또에게 있습니다. 지훈이 쓰디쓴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도 살아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다행이오. 예화가 흐느끼며 남편의 손에 볼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느껴지는 남편의 온기가 곧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문득 예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대감을 찾아가겠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대감께서 상소문을 내쳤다 하지 않았소? 다시 찾아간들 만나주시기나 하겠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서방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든 옷자락을 붙잡든 어떻게든 다시 호소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심하오. 당신마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화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시각 관아 깊숙한 곳 대감의 처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신복을 가까이 부르며 나직이 물었지요. 아까 그 기생이 내밀었던 상소문 내가 시킨 대로 잘 챙겼느냐? 신복이 허리를 굽히며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예, 대감마님. 사또의 눈을 피해 몰래 수거해 두었습니다. 대감이 상소문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였다.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내일 새벽까지 그 여인의 남편이 갇혀있는 감옥 주변을 은밀히 감시하고 혹 사또가 그를 해치려 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복이 물러나자 대감은 촛불 아래에서 구겨진 상소문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지요. 과연 이 상소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대감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처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촛불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구겨진 상소문을 조심스럽게 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상소문의 첫머리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경 안고 발청양. 매화는 모진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내뿜는다. 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손에 든 상소문이 파르르 떨렸지요. 대감에게 이 글귀는 오직 한 사람, 4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여인, 설아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와 주고받던 수많은 서찰마다 빠지지 않고 적혀있던 두 사람만의 나침반 같은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모진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내뿜는다며 우리도 그리 살자고 약조했던 그 시절의 맹세가 종이 위에서 서늘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40년을 건너온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대감의 손에서 상소문이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대감은 25, 막 장원급제의 영예를 아는 청년 김승조였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연인 설아가 있었습니다. 매화꽃처럼 고결하고 검은고 가락처럼 맑은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장원급제의 기쁨을 나누던 그날, 김승조는 설아와 함께 매화 언덕에 올랐지요.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언덕에서 김승조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설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김승조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치를 깎아 만든 매화 모양의 놀이개가 들어 있었지요. 햇살에 비친 비치가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치로 직접 깎은 것이요. 앞으로 내 평생의 반려가 될 당신에게 주려고 말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김승조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옷고름에 빛이 놀이개를 메어주었습니다. 이 빛이 매화가 우리 인연의 증표가 될 것이요. 내 반드시 부친을 설득하여 당신을 정식으로 맞이하겠소. 설아가 김승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 후 조정에 출사한 김승조에게 부친은 정략 결혼을 강요하였지요. 세도가의 딸과 혼인하여 가문의 세력을 넓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김승조가 완강히 거부하였지요. 그러자 부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깟 몰락한 가문의 여식 때문에 우리 집안의 앞날을 망치려느냐? 허울뿐인 양반이지 권세도 재물도 없는 잔반이 천민과 다를 게 무엇이냐? 당장 그 여자를 잊거라.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저는 설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부친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좋다, 내가 그리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내가 그 여자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힘을 써서 그 보잘것없는 집안 식구 모두를 역모로 엮어 몰살하겠다. 김승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친은 조정의 실세였지요. 그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승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입 다물어라. 내 놈을 당장 북경 사신단에 편입시키겠다. 사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여자를 잊어라. 돌아와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 내 반드시 그 집안을 멸문시키겠다. 김승조는 설아를 지키기 위해 차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북경으로 떠나야 했지요. 1년 뒤 김승조가 북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친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 보고 싶어 하던 그 여인 직접 보여주마. 부친이 김승조를 데리고 간 곳은 매화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봉분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김승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부친이 무덤 앞에 서서 냉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 여자가 정절을 지키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 탓이다. 김승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부친이 그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피 묻은 저고리, 조각과 짧은 유서였지요. 매화는 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으니 소첩찬 눈 속에 져서 정절을 지키겠나이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대장부의 길을 가소서. 김승조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흙을 움켜쥐며 설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요. 그러나 설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봉분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지요. 그 후 김승조는 부친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았지요.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혼하지 않았고 후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란 일에만 매진하며 차갑게 얼어붙은 가슴으로 40년을 살아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얼음정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지금 젊은 여인의 상소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매경 안고 발청양, 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상소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요. 차분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의 눈은 글씨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체가 닮았습니다. 설아의 글씨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뒤흔들렸던 그 얼굴,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살아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직접 무덤을 보았고 유서도 확인했지요. 그렇다면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설마 설아의 딸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대감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설아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부친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면 자신의 40년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대감은 촛불 앞에 다시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4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저 여인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만약 설아가 살아있다면, 만약 저 여인이 설아와 연관이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대감이 신복을 급히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저 기생에게 누명을 씌워라. 내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이리로 압송해 오도록 하라. 사또에게도 알려라. 신복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복이 물러나자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예화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지요. 예화가 시집올 때 어머니께서 손에 쥐어주시며 당부하신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미가 평생 목숨처럼 아껴온 것이다. 내가 정녕 막다른 곳에 몰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을 지니고 있거라. 어쩌면 인연이 너를 도울지도 모르느니라. 예화는 비단 주머니를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롱한 초록빛 빛이 놀이개가 촛불에 일렁거렸지요. 비치를 깎아 만든 매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꺼내어 닦으시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예화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지요. 어머니께서는 이 놀이개를 만지실 때마다 먼 곳을 바라보시곤 하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지요. 누구를 그리워하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으나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웃으시기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예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평생을 품고 사신 물건이니 분명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하였지요. 예화는 빛이 놀이개를 품에 깊이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정녕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이개를 꼭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 예화의 집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나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영의정 대감의 옷가락질을 훔친 죄로 너를 잡아간다. 예화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녀는 도둑질 따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졸들은 막무가내로 그녀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예화는 품속에 빛이 놀이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였지요. 어디로 끌려가든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나졸들이 예화를 끌고 간 곳은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처소였지요. 예화는 밧줄에 묶인 채 대감의 별당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별당 바닥에 엎드리고 차가운 나무 바닥이 이마에 닿았지요. 그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인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의 옷가락질을 훔치다니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누명이옵니까? 대감은 아무 대답 없이 별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나졸들과 신복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문초는 내가 직접 하겠다. 신복이 물러나고 나졸들도 뒤따랐습니다.
대감은 직접 별당에 문고리를 걸어 잠갔지요.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화는 고개를 숙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소문을 짓밟은 그 냉혹한 대감과 단둘이 남게 되다니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이 다가오더니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지요. 예화가 움찔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닿은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예화를 묶은 포박을 직접 끊어주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예화가 놀라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의 눈빛은 어젯밤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지요. 깊고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이 예화의 앞에 따뜻한 찻잔을 밀어주며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해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예화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상소문을 짓밟고 관아 밖으로 내쫓은 것이 바로 이 대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리 태도가 다른 것인가. 대감이 탁자 건너편에 앉으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어젯밤 일은 사또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내 상소문은 내 사람을 시켜 몰래 수거해 두었느니라. 예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조 사또의 비리를 알고 있다. 왕명을 받들어 그자를 처단하러 내려온 것이다. 내 남편의 억울함도 밝혀줄 것이니 염려 말거라. 예화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황송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대감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직 고마워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니라. 예화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대감이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화가 며칠 밤을 새워 적은 상소문이었지요. 대감이 상소문의 첫머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글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예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글귀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늘 말씀하시던 것이옵니다. 매화는 모진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내뿜는다며 우리네 인생도 그리하다고 하셨지요. 대감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지요. 내 어머니께서 혹 검은고를 타셨느냐? 예, 대감마님 어머니께서는 검은고에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대감이 방 한구석에 놓인 검은고를 가리켰습니다. 낙매곡이라는 가락을 아느냐? 예화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낙매곡 떨어지는 매화의 노래. 그녀가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지요. 어머니가 평생 홀로 타시던 곡이었습니다. 아,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타시던 곡이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께서 어찌 그 곡의 이름을... 대감이 대답 대신 검은고를 가리켰습니다. 한번 타보아라. 예화가 조심스럽게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들 앞에서 함부로 타지 말라 하셨던 곡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곡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지요. 예화의 손끝이 줄에 닿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지요.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봄날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아름답지만 애절한 가락이었습니다. 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매화 언덕 아래 작은 정자, 달빛 아래 검은고를 타던 설아의 모습. 그녀가 직접 만들어 자신에게만 들려주겠다던 바로 그 가락 틀림없었습니다. 줄을 튕기는 손놀림, 사이에 미세한 쉼표, 가락이 흐르는 결. 설아가 타던 그대로였지요.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여운이 사라지고 별당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예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조정 최고의 실세, 얼음 정승이라 불리는 노대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설아라 하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소리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예화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석자에 조정에 최고 실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분, 어머니가 홀로 타시던 낙매곡,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시던 빛이 노리게 예화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품속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건네주시며 막다른 곳에 몰리면 꺼내보라 하셨던 붉은 비단 주머니. 예화는 그것을 꺼내어 대감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어머니께서 평생 목숨처럼 아끼시던 물건이옵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옵니까? 대감이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붉은 비단 주머니에 고정되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비단이 스르륵 벗겨지자 그 안에서 영롱한 초록빛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매화 노리게 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40년 전 장원급제의 기쁨을 안고 직접 깎아 설아의 옷고름에 달아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대감은 놀이개를 집어들어 뒷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직접 새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승. 대감은 놀이개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살아있었구나. 40년을 내가. 한동안 별당 안에는 대감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예화는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조정의 최고 실세, 얼음 정승이라 불리던 분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예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대감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설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고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매화 골짜기에 살고 계십니다. 저를 시집 보낸 후로는 홀로 지내고 계시지요. 대감의 눈이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골짜기라. 예, 대감마님 어머니께서는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시사철 매화가 피는 그 골짜기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시며 사셨지요. 대감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설아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홀로 살아왔단 말인가. 자신은 그녀가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으려 발버둥 쳤는데 설아는 매화 골짜기에서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왔단 말인가. 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부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친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설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짜 무덤을 만들고 피 묻은 저고리와 위조된 유서로 자신을 속였던 것이지요. 40년을 속았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대감마님, 어머니와 무슨 사연이? 대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설아는 내 정인이었느니라. 40년 전 나는 장원급제 후 그녀와 혼인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부친이 반대하셨지. 정략 결혼을 강요하시며 내가 거절하면 설아의 집안을 역모로 몰아 멸문시키겠다고 협박하셨다. 예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지요. 나는 설아를 지키기 위해 북경 사신단에 올랐다. 1년 뒤 돌아왔을 때 부친은 설아가 정절을 지키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무덤을 보여주셨다. 피 묻은 저고리와 유서까지 내미시며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부친께서 나와 설아를 갈라놓으려 꾸민 일이었던 것이다. 예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평생을 홀로 그리워하시며 사셨는지, 왜 늘 먼 곳을 바라보시며 눈물 짓곤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분이 오실 것이라 믿으셨지요. 대감이 빛이 놀이개를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작은 물건이었지요. 설아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냐. 40년 동안. 예, 대감마님. 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그것을 꺼내어 닦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움졸이셨지요.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대감은 놀이개를 품에 깊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지요.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설아를 만나러 가겠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대감이 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화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황송하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예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지요. 내가 설아의 딸이 아니더냐. 어찌 그대로 두겠느냐. 이제 내 목숨을 걸고 너와 내 남편을 지킬 것이다. 대감이 문을 열고 신복을 불렀습니다. 신복이 허리를 굽히며 들어왔지요. 조사또의 관하주의를 철저히 감시하라. 한양에서 내려온 내 비밀 호위 무사들을 비상소집하고 사또가 옥에 갇힌 죄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복이 물러나자 대감이 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새벽 사또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별당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조사또를 방심하게 할 수 있느니라. 예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대감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40년 만에 설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먼저 독사의 목을 쳐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요. 대감마님, 문초의 결과를 알려주시옵소서. 저 계집이 옷가락질을 어디에 숨겼사옵니까? 대감과 예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감이 예화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예화가 재빨리 방 한구석에 무릎을 꿇고 죄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감이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또의 비열한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지요. 독사를 잡기 위한 덫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 사또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눈치를 살폈지요. 대감마님 밤새 문초하시느라 고단하셨을 터인데 소인이 미처 살피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집이 물건을 숨긴 곳을 끝내 실토하지 않는구나. 내일 아침 다시 추국하겠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쳤지요. 대감의 노여움이 크시니 제가 직접 손을 좀 대볼까요? 천한 계집 하나 입 열게 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요. 사또가 별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예화를 직접 손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대감이 팔을 뻗어 사또의 앞을 막았습니다. 내 물건을 훔친 자이니 내 법도대로 다스릴 것이다. 사또는 관여치 말라. 대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그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섰지요. 예,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또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대감이 예화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얼음 정승도 결국 사내로구나. 저 계집에게 홀딱 넘어갔어. 이 기회에 대감의 환심을 제대로 사두어야겠다.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제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이 자신의 비리를 캐러온 순무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대감은 사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예화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잘하였다. 사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느니라. 예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밤이 고비다. 사또가 방심한 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대감은 신복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 감옥으로 가거라. 옥에 갇힌 지훈에게 내 이름으로 비밀 전가를 보내고 사또의 비리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오너라. 신복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을 다녀온 신복이 대감의 처소로 돌아왔지요. 대감마님, 지훈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무어라 하더냐? 사또의 비리 장부 진보는 관아 뒤뜰 매화나무 밑에 묻혀있다 하옵니다. 지훈이 그것을 발견하고 손에 넣으려 했으나 발각되어 투옥되었다 하옵니다.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매화나무 밑이라. 잘하였다. 대감은 탁자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보낸 정보와 예화의 상소문을 대조하며 조사또의 죄상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황곡 횡령, 백성 수탈, 무고한 선비에게 영모 누명 씌우기, 죄 없는 여인을 협박하여 기생 행세 강요하기,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지요. 대감은 관복 깊숙이 숨겨온 봉서와 순무사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황금빛 인장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지요. 왕이 내린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인장 앞에서는 그 어떤 관리도 무릎을 꿇어야 했지요. 대감은 인장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또, 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마. 한편 별당에 홀로 남은 예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사가 달린 밤이었지요. 비록 대감이 살려주겠다 약속하였으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길고 긴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할 무렵 조사또의 신복 하나가 별당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또가 대감의 동태를 살피라고 보낸 자였지요. 그러나 그 자가 별당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무사 둘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사또의 신복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순찰을 도는 것이요. 무사들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때는 칼이 먼저 나갈 것이다. 신복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대감의 비밀 호위 무사들이 이미 관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관아 지붕 위로 떠오르자 대감이 처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순무사 인장과 왕의 봉서가 들려 있었지요. 대감이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하였습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라. 마당에 있던 나졸들이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란에 조사또가 관복을 급히 갖춰 입고 처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침부터 왜 이렇게? 사또가 마당 한가운데 선 대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손에 들린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황금빛 순무사 인장. 사또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르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하였지요. 네, 대감마님. 그것이 대감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독사를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마침내 조여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이 품속에서 왕의 밀명이 담긴 봉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봉서가 아침 햇살에 번뜩였지요. 왕명을 받든 순무사의 영이다. 모두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순무사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 지방의 탐과 놀이를 처단하는 특별 직책.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담 너머에서 무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대감이 한양에서 데려온 비밀 호위 무사들이었지요. 그들은 순식간에 관아 마당을 포위하고 사또의 나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칼을 빼든 자는 팔을 비틀려 바닥에 나뒹굴었고 도망치려는 자는 목덜미를 잡혀 끌려왔지요. 조사또가 땅에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네, 대감마님, 이게 소인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억울하옵니다. 대감이 천천히 사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소리가 사또의 심장을 짓눌렀지요. 대감이 사또의 면전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하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대감이 손을 뻗어 사또의 관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사또의 관복이 흙먼지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대감이 손짓하자 무사들이 삽을 들고 관아 뒤뜰로 향하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잠시 후 무사들이 뒤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지요. 대감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대감이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 조사또가 백성들이 황국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대감이 장부를 사또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의 구휼미를 가로채 네 배를 불리고 이를 밝히려던 선비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느냐? 사또가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닥쳐라. 대감의 불호령에 사또의 입이 닫혔습니다. 대감이 다시 한번 호통쳤지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 제 배를 불리고 무고한 선비를 죽이려 한 죄, 그 죄인의 처를 협박하여 기생행세를 시킨 죄, 왕의 이름으로 다스릴 것이다. 대감이 무사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조사또를 결박하라.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또의 팔을 뒤로 꺾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사또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요. 대감마님, 살려주시옵소서. 다 돌려놓겠습니다. 제발. 그러나 대감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옥사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대감이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감옥 가장 깊은 곳 창살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대감이 안으로 들어가 지훈의 포박을 직접 끊어주었습니다. 지훈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지요. 비록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나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대감의 신복이 전해준 말을 믿고 밤새 버텨온 것이지요. 대감마님 와주셨군요. 그래, 이제 끝났다. 일어나거라.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무사들이 지훈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40여일 만에 보는 햇빛이었지요. 그때 별당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예화였습니다. 그녀가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달려왔지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인, 예화가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지훈의 피투성이 몸이 예화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예화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지훈이 힘겹게 팔을 들어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지요. 미안하오, 부인.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대감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40년 전 자신과 설아가 꿈꾸던 것이었지요. 비록 자신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저 젊은 부부만큼은 그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에워싼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박되어 끌려가는 조사또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탐관오리가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그러게 말이오. 얼마나 우리 피를 빨아먹었는데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이 사또 앞에 섰지요. 조사또, 내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사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지훈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렸지요. 예화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대감마님, 저와 제 아내를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대감이 지운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장모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곧 만나게 될 테니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거라.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모님이라니 대감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예화가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서방님,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기다리시던 분이 바로 이 대감마님이세요.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연을 물을 때가 아니었지요. 대감이 신복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하게 하라. 내 돌아올 때까지 극진히 돌보아라. 신복이 지훈을 부축하여 물러났습니다. 예화가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대감이 나직이 말하였지요. 염려 마라. 내 남편은 내 사람들이 돌볼 것이다. 지금은 내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매화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거라. 예화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이 말에 올라타며 말곶비를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히잉 울며 발을 굴렀지요. 대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설아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이 산길을 넘어섰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대감의 숨이 멎었지요. 저 멀리 황금빛 노을 아래 매화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설아와 함께 거닐었던 바로 그 언덕이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하얀 꽃잎이 눈처럼 내려앉았지요. 대감은 말에서 내려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매화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상 옆에서 누군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올린 노파가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줍고 있었지요. 낡은 바구니에 꽃잎을 담으며 나직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저 뒷모습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으나 틀림없었습니다. 저 어깨선, 저 손놀림, 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 40년 전 그대로였지요.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아야. 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주름진 얼굴, 세월에 바랜 눈동자. 그러나 그 눈 속에 담긴 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설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아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승조 도령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령 도령님이시옵니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옵니까? 대감이 떨리는 걸음으로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설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설아야, 내가 늦었다. 40년이나 늦었구나. 대감이 설아의 흙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요. 40년 동안 홀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가 오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부친의 말을 믿고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것이 모두 거짓인 줄 몰랐다.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우리를 갈라놓으신 것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령님께서 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기다리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대감이 품에서 비취 매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낡은 저고리 옷고름에 정성스레 달아주었지요. 40년 전 그날처럼 이제 다시는 떼어놓지 않겠다. 설아가 대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야 40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화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매화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새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대감이 직접 목수를 불러 지은 집이었지요. 대감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장계를 올렸습니다. 조사또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지운의 무고함을 밝혔지요. 임금은 크게 노하여 조사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을 친 후 변방의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지운에게는 합당한 관직이 내려졌습니다.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쓴 의로운 선비라 하여 임금이 직접 칭찬을 내렸지요. 본처와 사별한 후 자식이 없던 대감은 지운과 예화 부부를 자신의 수양딸과 사위로 입적하였습니다. 이로써 예화와 지운은 조정 최고 실세의 후광 아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지요.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 마당에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과 설아가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예화가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낙매곡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가락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지운이 예화 옆에 앉아 아내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두 돌이 갓 지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예화와 지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지운의 무릎에서 내려와 대감에게로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대감이 아이를 번쩍 들어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대감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지요. 대감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아가, 이제 너희가 맞이할 세상은 모진 눈보라 대신 오직 매화 향기만이 가득할 것이니라. 설아가 대감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언덕에서 둘만 알던 가락을 나직이 흥얼거렸지요. 대감의 고개가 천천히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매경 안고 발청향이라 하였습니다. 매화는 모진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내뿜는 법이지요. 40년을 기다려 제자리를 찾은 이 인연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만개한 매화, 숲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아래 옹기종기 모인 5 식구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번져나갔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마지막에 준비한 음악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여운을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곳에 하얀 꽃 하나 서 있고 오래 묻어둔 세월이 조용히 눈을 뜨네. 차가운 밤을 건너 수많은 계절 지나 잊힌 줄 알았던 이름 다시 나를 부르네. 눈 속에 묻혀 있어도 가지 끝에 숨결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봄을 기다렸네. 긴 겨울 견딘 뒤에 비로소 향기가 나듯 내 마음 또한 그러해. 오늘의 탐내 기나긴 세월이 모두 지나간 뒤에 지워지지 않던 인연 다시 꽃이 되었네. 낮은 자리 서 있어도 고개는 숙이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버텨왔네. 흘러간 날들 위해 남겨둔 작은 꽃 차가운 계절 끝에서 다시 숨을 쉬었네. 늦은 봄이 오더라도 꽃은 늦지 않으니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 만났네. 긴 겨울 견딘 뒤에 비로소 향기가 나듯 멀고 먼 시간 끝에 그대가 서 있네. 긴 세월 돌아 다시 만난 날 한 송이 매화처럼 조용히 피어있네. 바람이 멎은 자리 이제야 봄이 오네.